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김영철 부위원장과 만난 뒤에 실질적인 진전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합의를 하기 위해선 김정은 위원장의 과감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김영철 부위원장이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트럼프 미 대통령을 만나 김 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합니다. 친서 내용이 미북 사이 남은 마지막 간극을 메우게 될지 주목됩니다. 오늘 열린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는 오늘 14일 장성급 군사회담, 18일 체육회담, 22일 적십자 회담을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남북연락사무소는 개성지구에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일본과 달리 그간 관망하던 러시아까지 나서면서 한반도 외교전이 숨가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푸틴 대통령의 친서를 들고 방북한 러시아 외무장관을 만나 연내 북러 정상회담 개최에 합의했습니다. 재판거래 파문의 중심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직접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재판에 관여하거나 흥정한 적이 없고 특정 법관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도 않았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이틀째인 오늘 민주당은 호남, 한국당은 영남을 찾아 집중 유세를 펼쳤습니다. 후보들 간 근거 없는 비방전이 난무하면서 고소 고발도 줄을 잇고 있습니다. 애초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부장의 트럼프 미국 대통령 접견 여부는 6월 10일 미북 회담을 가늠하는 척도로 여겨졌었는데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김영철 부장 간의 대화가 잘 됐나 봅니다. 몇 시간 뒤 트럼프 대통령과 김 부장이 만난다고 하니까요. 첫 소식 이동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부장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들고 자신을 찾아올 것이라고 밝힌 미국 트럼프 대통령. I believe they'll be coming down to Washington on Friday. A letter is going to be delivered to me from Kim Jong-un. 내용은 아직 모르지만 빨리 보고 싶다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I don't know. I think it'll be very positive. So I look forward to seeing what's in the letter. 친서에는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와 확실한 체제 보장에 대한 요구 사항이 담겨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친서에는 아마도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재표명하고요. 북미 관계 정상에 대한 어떤 개선 의지, 그리고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포함한 대북 안전 보장 방안을 희망하는 내용들이 담겼을 거라고 봅니다. 북한의 최고위급 인사가 워싱턴을 방문해 미국의 대통령을 만난 건 조명록 당시 북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의 방미 이후 18년 만입니다. 뉴욕에서 회담한 김영철을 워싱턴으로 불러 면담하는 건 극적 효과를 노린 트럼프식 깜짝 행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MBN 뉴스 이동화입니다. 그런데 장밋빛 전망만 가질 수도 없습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김영철 부장과 회담 뒤 김정은 위원장의 과감한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했으니까요. 이건 핵심 쟁점은 아직 결정이 안 됐다. 이견이 있다는 뜻이죠. 이도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2시간 20여 분 만에 회담을 마친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북한이 근본적으로 다른 길을 모색하고 있다고 믿는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We've made real progress towards that in the last 72 hours. 완전한 비핵화와 북한 체제 보장 등 핵심 현안에 대해 상당한 의견 접근이 이뤄졌음을 의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렇지만 아직 많은 일들이 남아있다며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It will take bold leadership from Chairman Kim Jong-un if we are able to seize this once-in-a-lifetime opportunity to change the course for the world. 큰 밑그림은 그렸지만 정상 간에 풀어야 할 마지막 매듭이 남아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북한 측은 체제 안전 보장을 받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 임기 내에 북한 핵 문제를 가시적으로 해결하는 양측 모두 물러서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트럼프와 김정은 두 정상이 어떤 결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이도성입니다. 그런데 폼페이오 장관과 김영철 부장은 회담은 같이 해놓고 기자회견장에는 폼페이오 장관 혼자만 나타났습니다. 김영철 부장은 묵묵부답으로 회담장을 빠져나갔는데 그러고 보니 김영철 부장은 방미 내내 공개된 장소에서 한 번도 입을 열지 않았죠. 신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예정된 시간보다 2시간이나 빨리 마무리된 미북 뉴욕 최고위급 회담. 현지 시각 오후 2시 반, 예정된 기자회견에는 폼페이오 장관 혼자 나타났습니다. Today, Vice Chairman Kim and I discussed how our countries could come together and take advantage of the unique opportunity. 회담이 끝난 뒤 바로 빠져나간 김영철 부장은 여전히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18년 전 워싱턴을 방문해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과 회담을 했던 조명록 북한 인민군 차수가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건배를 제의했던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정상회담을 앞둔 사전 담판 성격이라 김영철 부장이 신중을 기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회담 배석자들도 실무용으로 꾸려졌습니다. 미국 측에선 폼페이오 장관과 함께 방북했던 앤드류 킴 CIA 센터장과 마크 램버트 국무부 한국부장 등 한반도 전문가를, 북한 측에선 대남 전략 기획통인 김성애 실장과 대미라인인 최강일 외무성국장을 대동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회담 중간중간 트위터를 통해 북한 대표단을 맞이해 기쁘다, 회담이 진행 중이라며 회담 상황을 실시간 중계하며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북과 북한 간에 얘기가 잘 되고 있다면서도 정상회담을 두세 번 더 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빨리 성과를 얻기 위해 무리한 북한의 요구를 받아들이진 않겠다는 뜻일 겁니다. 김은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폼페이오 장관과 김영철 부장의 뉴욕 회담이 열리던 무렵,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북한과의 대화가 잘 진행되고 있다면서도 두 번째, 세 번째 회담을 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I want it to be meaningful. It doesn't mean it gets all done at one meeting. Maybe you have to have a second or a third, and maybe we'll have none. 전문가들은 이를 놓고 국내와 국외를 모두 아우르는 전략적 발언이라고 분석합니다. 북한은 비핵화 협상을 꼼꼼하게 할 것이란 메시지를 주는 한편, 미국 내부적으로는 성과에 집착해 졸속 협상을 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발언이란 겁니다. 한편으로는 심리적으로 압박하려는 의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 국내용으로서 이것을 조급하게 하지 않고 충분한 전략적 계산을 하고 있다는 그것을 내부적으로 보여주려는. 복잡한 비핵화 과정을 풀려면 한 차례 회담은 물리적으로 힘들단 현실적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사일 프로그램도 비핵화 논의에 포함돼야 한다고 언급해 미 본토를 향한 ICBM의 폐기가 주요한 비핵화 의제임을 시사했습니다. MBN 뉴스 김문미입니다. 미 북에 이어 남북도 오늘 고위급 회담을 위해 마주 앉았습니다. 그리고 이달 안에 군, 적십자, 체육회담 모두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야말로 릴레이 회담을 하게 된 거죠. 주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밝은 표정으로 오전 10시에 시작된 남북 고위급 회담은 점심 식사도 건너뛴 채 8시간 만에 속전속결로 끝났습니다. 가까운 시일 안에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공업지구에 개설하기로 하였으며, 남북의 당국자들이 한 공간에 모여 소통을 하는 연락사무소를 조만간 개성에 만들기로 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정됐던 군사회담, 적십자 회담 등에 관한 일정도 잡혔습니다. 장성급 군사회담은 오는 14일, 18일에는 아시아 경기대회 참가를 위한 체육회담, 22일에는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회담이 열립니다. 모두 미북 정상회담 직후로 남북은 이른바 릴레이 회담을 갖게 되는 셈입니다. 판문점 선언 이행 중 가장 임박한 건 2조 앞으로 다가온 6.15 남북 공동행사지만 일단 문서로 합의하기로 했습니다. 6.15 행사가 시간이 좀 촉박한데 장소가 오늘 합의가 나오지 않은 것 같은데, 그 남측 제안을 하셨는데 혹시 염두에 두신 장소가 있으신가요? 점심 식사도 못한 사람한테 뭐 그렇게 문의하나. 이외에 철도와 산림연구, 그리고 가을에 있을 북측 예술단 공연도 문서로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한 차례 취소됐던 고위급 회담인 만큼 북측 대표단의 분위기도 관심 대상이었습니다. 북한 식당 여종업원 송환 같은 민감한 주제는 꺼내들지 않았지만 북측이 고위급 회담이 취소된 건 남측 때문이라고 줄곧 강조를 했습니다. 연장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밝은 표정으로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넘어오는 리선권 북한 조평통위원장.
평화의 집으로 향하던 중 지난달 고위급 회담 결렬 배경에 대한 우리 측 취재진의 질문을 듣더니 표정이 굳어집니다. 엄중한 사태가 어디서 조성된 걸 보니 알면서도 나한테 그거 해소됐나 물어보면 되나? 결국 가던 걸음까지 멈추며 불쾌한 감정을 숨기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런 질문은 무례한 질문으로 우리가 치부할 수 있습니다. 모두 발언에서도 회담 결렬에 대한 책임을 은근슬쩍 남측으로 넘기는 듯한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5월달 그 만나지 못한 거는 전명훈 장관 선생이 절대 자기 비판을 하지 마시고. 회담 내내 묘한 신경전을 펼치며 줄다리기 하던 남북 고위급 협상단이었지만 헤어질 땐 다시 양측 모두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MBN 뉴스 연장현입니다. 남북은 또 개성공단에 공동연락사무소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16년 2월 개성공단 전면 중단 이후 맥이 끊겼던 남북 교류가 다시 가시화된 건데 새로운 사무소는 그럼 개성 어디에 설치될까요? 이수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현재로서 가장 유력한 사무소 설치 장소는 개성공단 안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와 종합지원센터 건물입니다. 우선 경협사무소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지난 2005년 남북경제협력 관련 실무 협의와 연락 지원 목적으로 세워졌습니다. 총 4층 규모로 사무소 2층에는 남측이, 4층은 북측이 나눠 썼으며 지난 2010년 5.24 조치 이후 폐쇄됐습니다. 끊어졌던 남북 교류를 다시 잇는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지만 오랫동안 쓰지 않은 건물인 만큼 보수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지원센터는 지상 15층 규모로 개성공단 행정기관인 관리위원회가 지난 2016년 공단 가동 중단까지 둥지를 튼 곳입니다. 비교적 최근에 지어져 별다른 보수가 필요 없다는 점에서 더 유력한 후보지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지원센터는 2016년 2월 10일 이전까지 계속 활용이 돼 있었고 건물 상태도 아주 양호하기 때문에 지원센터가 더 유력하지 않나. 한편 남북은 이번 회담에서 당장 2주 앞으로 다가온 6.15 공동행사에 대한 논의도 진행 중입니다. MBN 뉴스 이수아입니다. 한편 싱가포르에서 정상회담 의전과 경호 문제를 협의해온 미북 대표단은 오늘은 접촉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북한 김창선 부장의 차량은 언제든지 바로 출발할 수 있도록 하루 종일 대기 상태였습니다. 김근희 기자입니다. 김창선 북한 국무위원회 부장이 머물고 있는 싱가포르의 플러튼 호텔입니다. 김 부장의 검은색 벤츠 차량이 시동을 켠 채 몇 시간째 대기하고 있습니다. 차 안에 있던 북한 측 관계자는 김 부장의 동선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피했습니다. 혹시 몇 시에 나가세요? 몇 시에 나가세요? 지난달 28일 입국한 김 부장은 다음 날부터 조지프 에이긴 미 백악관 부비서실장과 만나 미북 정상회담 의전과 경호를 논의해왔습니다. 두문불출하던 김 부장은 오후에 다시 호텔 밖으로 나갔지만 오늘은 미국과 추가 접촉 없이 내부 논의에 집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대표단이 있는 카펠라 호텔도 취재진의 접근을 막으며 민감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We are not guests, but we are reporter. No?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 부장이 미국을 방문 중인 만큼 양측 모두 결과를 기다리며 숨고르기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MBN 뉴스 김근희입니다. 지금 싱가포르에서는 또 한국과 미국의 국방장관, 일본 방위상 등이 모이는 아시안 안보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은 여기 참석한 적이 없는데 이번엔 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싱가포르에서 황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북 회담의 유력한 후보지 중 하나인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 오늘부터 사흘 동안 이곳에서 열릴 아시아 안보회의에 맞춰 경비가 매우 삼엄합니다. 날짜 역시 미북 회담 열흘 전 열리기에 이번 안보회의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만남의 리허설 자리로 불립니다. 잠시 후 개회식을 하고 내일부터 각국 국방장관의 본회담이 진행됩니다. 송영무 국방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내일 만나 군사분계선 등에서의 남북한 평화체제 구축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반도 비핵화 방안에 대해 송 장관이 내일 직접 연설문을 발표하는 북한 위기 완화 방안 세션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연찮은 군사적 충돌이라든지 뭐 이렇게 조우하는 기회에 그것이 평화로운 이렇게
좋은 만남이 돼야지 서로. 북한이 달라진 만큼 이번 아시아 안보 회의는 한국과 미국, 중국, 일본 등 한반도 주변국의 대북 주도권 싸움이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식 참석자 명단에는 없지만 중국 언론은 북한도 이번 회의에 참석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이루어질 경우 이곳 샹그릴라에서의 비핵화 논의는 더욱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싱가포르에서 MBN 뉴스 황재원입니다. 한 달 사이 남북 정상이 2번이나 만나고 내일 새벽엔 김정은의 친서를 들고 18년 만에 북한 고위 인사가 미국 대통령을 만나고 지금 한반도 문제를 둘러싼 외교의 주인공은 누가 뭐래도 남북미입니다. 하지만 한반도 주변국들을 이를 가만히 지켜보질 못하고 있습니다. 우선 일본부터 보죠. 일본은 미국이라도 잡겠다는 심정인지 일주일 뒤면 캐나다에서 열리는 G7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수 있음에도 아베 총리가 이를 기다리지 못하고 그 전에 미국에서 미일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은 김정은의 1, 2차 중국 방문으로 큰 영향력을 확보하는 듯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때문에 북한이 변한 것 같다며 미국 정상회담을 전격 취소하자 운신의 폭이 무척 좁아졌습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중국은 아니죠. 미국 정상회담 직전인 오는 9일 중국에서 북중러 정상회담이 진행될 것이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 발 떨어져 있던 러시아도 나섰습니다. 바로 어제 러시아 외무장관이 9년 만에 북한을 방문해서는 북러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한 겁니다. 최형기 기자가 전합니다. 9년 만에 러시아 외무장관으로는 처음 북한을 방문한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 시간은 촉박했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고 북러 정상회담 약속도 받아냈습니다. 여러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조를 적극화하며 특히 서로 최고 용도자들 사이의 상봉을 실현시킬 데 대하여 합의를 보았습니다. 한동안 한반도 정세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러시아까지 한반도 영향력 확대에 나선 겁니다. 북한 역시 중국에 이어 러시아까지 끌어들여 미국에 대한 협상력을 키우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김 위원장은 라브로프 외무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비핵화에 대한 의지는 변함없이 확고하다면서도 단계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말해 미국의 일괄 타결론에 각을 세웠습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 거래 의혹의 후폭풍이 거세져서겠죠. 침묵하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재판 거래는 없었고 특정 법관에 대한 불이익 역시 없었다. 쉽게 말해서 모든 의혹을 다 부인한 겁니다. 이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당사자로 지목된 이후 처음 취재 진압해선 양승태 전 대법원장. 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가 나온 지 일주일 만입니다. 양 전 원장은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 결탄코 없었다며 부인했습니다. 재판을 무슨 흥정거리로 삼아서 재판의 방향을 왜곡하고 그걸로서 거래를 하고 그런 일은 꿈도 꿀 수 없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고 결단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당시 수건 사업이었던 상고법원 도입을 반대했던 판사들을 뒷조사했다는 의혹 역시 전면 부인했습니다. 정책에 반대를 한 사람이나 또는 어떤 일반적인 재판에서 특정한 성향을 나타냈다는 사람이나 법관에게 어떤 편향된 조치를 하든가 아니면 불이익을 준 적이 전혀 없습니다. 판사 사찰과 박근혜 대통령과의 독대 당시 작성된 말씀 자료 등 논란이 된 문건은 모른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언젠가 다시 한번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특별조사단의 조사를 거부하고 문제가 된 문건에 대해서도 속 시원한 해명을 내놓지 않으면서 양승태 사법부를 둘러싼 의혹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또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현 김명수 대법원의 특별조사단 조사 결과를 두고 불쾌한 감정을 가감없이 드러냈습니다. 특조단의 조사를 꼭 받아야 하냐고 반문하면서 자신이 당시 모든 문건의 내용을 어떻게 다 아냐고 또 반박했습니다. 김도영 기자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3차례에 걸친 특별조사단의 조사를 거부한 이유를 묻자 발끈했습니다. 특조단이 1년 넘게 400명에 가까운 사람을 조사했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여러 개의 컴퓨터를 법사나무 일기장 보듯이 완전히 뒤졌습니다. 내가 가야 됩니까? 그 이상 뭐가 밝혀지겠습니까? 판사 뒷조사 문건 등 법원 행정처가 생산한 문건은 모두 다 알지 못한다며 비유를 들어 반문했습니다. 어느 언론사인지 모르겠지만은 그 언론사의 사장이 지금 질문하시는 분 컴퓨터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다 알고 있을까요? 사실상 자신은 보고만 받았을 뿐 모든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해명했습니다. 대법원은 향후 형사조치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있지만 이어질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검찰에서 수사를 한답니까? 그때 가서 보지요. 양 전 원장이 당시 상황을 잘 알지 못한다고 해명하면서 법원 행정처장이었던 박병대, 차한성 전 대법관 등으로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판사 대표회의에서는 의혹이 제기된 문건을 모두 다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세월호 관련 재판부 배당 방안, 문제 법관 감독 방안 등 하긴 드러난 제목만 보면 더 의구심이 가죠. 이혁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특별조사단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있는 파일 410개의 목록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내용이 일부 공개된 건 174개. 결국 나머지 236개 파일은 제목만 공개되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공개되지 않은 파일 가운데는 제목에 VIP나 BH 등이 들어가 청와대와의 연관성이 의심되는 파일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전국 법원의 판사 대표들은 특조단 보고서에서 언급된 파일 모두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법관 대표회의 관계자는 대표 119명 가운데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의 과반수가 자료 제출 요청에 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접수가 되었다고 하니 그 내용과 관련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내부에서까지 파일 공개 요구가 나오면서 법원행정처는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파일 전체를 공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요즘 안 오르는 건 내 월급밖에 없다고 할 정도로 물가가 비상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달에도 물가 상승률이 1%대로 안정적이라며 일부 품목만 오른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시장 간, 정부와 서민 간에 느끼는 온도차가 너무 크죠.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 농산물 매장. 장을 보러 나온 소비자들은 부쩍 오른 가격에 선뜻 손이 가지 않습니다. 부담스러워졌지. 전에는 의식이 안 되는데. 실제로 고춧가루 값은 작년 이맘때보다 44%, 쌀도 30%나 올랐습니다. 특히 감자 가격은 지난해보다 60%나 올라서 5,000원을 줘도 5개밖에 사지 못합니다. 밥상 물가에 비상이 걸린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영화 관람비에 이어 초등학교 학습지와 과자, 휴지의 건전지까지 안 오른 걸 찾기가 어려울 정도. 최저임금발 물가 상승이 전방위적으로 확산하는 겁니다. 12,000원, 13,000원까지 받는 걸 보면 학생들한테는 엄청 부담이 될 것 같아요. 이에 대해 정부는 전체 물가는 8개월째 1%대로 안정적이라며 최저임금 인상 영향도 없다고 밝혀 서민들과 인식차를 드러냈습니다. 다른 요인들도 있겠지만 일부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요. 한동안 안정세를 유지하던 기름값도 상승세여서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더욱 팍팍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얼마 전인 광주 집단 폭행 사건 때 경찰이 지켜만 봤다는 의혹에 비난이 쏟아졌었는데요. 앞으로는 경찰에 협조하지 않으면 곧바로 수갑을 채우고 테이저건도 경찰이 적극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서구식으로요. 서동균 기자입니다. 지난 4월 광주에서 벌어진 집단 폭행 현장. 한 남성을 주먹으로 마구 때리고 넘어뜨리는가 하면 마구잡이로 밟기도 합니다. 이들은 출동한 경찰을 겁내기는커녕 밀치고 경찰이 보는 앞에서 추가 폭행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폭행 하나도 못 막는 무능한 공권력이라는 비판이 쏟아지면서 경찰이 엄정 대응 방안을 내놨습니다. 폭력 현장에 도착하면 우선 사이렌과 경고 방송을 들어 경고한 뒤 극렬 저항자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현장에서 시민들이 난동을 부리거나 경찰의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경찰은 이제 수갑과 테이저건을 적극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과잉 대응으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 앞으로는 정당한 공권력에 대해 법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공동 지원팀을 운영하고 그다음에 감찰 조사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그 과정에 적극 행정 명책 제도 또는 최근 경찰의 정당한 법 집행을 요청하는 국민청원에 6만 명 가까이 참여하면서 잔인한 폭력에 대해 적극적인 공권력 대응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서동균입니다. 아이를 낳은 후 신장 수술을 받은 여성이 뇌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가족들은 병원의 대처가 잘못됐다고 호소하고 있지만 병원 측은 문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길기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3월 임신 중독증 증세로 병원을 찾은 32살 송나리 씨. 제왕절개로 출산까지 앞당겼지만 몸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고 신장 기능이 악화하면서 지난달 신장 혈장 교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술 도중 발작을 일으키던 송 씨는 뇌출혈로 뇌사 상태에 빠졌고 보름 넘게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은 병원 측의 대처가 잘못됐다고 주장합니다. 심한 발작에도 시술을 계속 진행했고 시술 이후에도 3시간이 지나서야 CT 촬영 등 후속 진료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담당자 한 명이 들어와서 볼펜 같은 걸로 꽉 둘러보니까 그때는 이미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급히 이 사람이 이리저리 여기저기 연락을 해서 그때 CT를 찍고 난 병원 측은 시술 전 송 씨가 이미 임신 중독증에 루푸스라는 면역 질환까지 있어 상태가 좋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절차에도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가족들이 담당 의사 등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의료 과실 여부 등은 경찰 조사를 통해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6.1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이틀째. 여야 지도부 모두 전통적인 자기네 텃밭을 찾았습니다. 다른 지역에만 신경 쓰다 집토끼를 잃게 될까 걱정이 된 거죠. 김종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수도권에 이어 첫 지역 방문지로 호남을 선택했습니다. 이번 선거의 승부처가 PK, 즉 부산 경남으로 정해지면서 자칫 소외론이 나올까 조심하며 당 지도부가 전북 지역을 샅샅이 훑었습니다. 민주당은 집권 여당 후보의 강점을 부각하며 한국 GM 군산공장 폐쇄로 악화된 지역 민심을 달래는 데 주력했습니다. 그만큼 군산이 다시 옛날의 명성을 찾아야 되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집권당이 최선을 다하겠다, 책임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연이틀 PK 지역 유세를 이어간 뒤 경북으로 이동했고 이어 충남과 수도권까지 가는 강행군을 펼쳤습니다. 홍 대표는 경제 문제를 부각하며 문재인 대통령 깎아내리기에 집중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7, 80% 그거 전부 거짓말입니다. 지금 경제가 파국 직전이 10가지 경제 지표 중에서 9가지가 정체나 하강을 합니다. 바른미래당은 박주선 공동대표가 광주를, 유승민 공동대표가 경남을 방문해 영호남을 동시에 공략했습니다. 또 민주평화당은 호남 올인 전략을 이어갔고 정의당은 수도권에 화력을 집중하며 제1야당으로 만들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MBN 뉴스 김종민입니다. 지방선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일까요? 유독 특히 이번 선거는 상대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공세가 치열합니다. 두 후보 간의 고소 고발만 이미 8건인 지역도 있습니다. 안보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얼마 전 경기지사 후보 TV토론회는 갖가지 의혹 제기와 네거티브가 난무해 비판을 받았습니다. 조폭과 관련된 의혹이 있고 여배우와 관련된 논란이 있고 희경군 김씨 논란이 있고 이 페이스북 중계되는 상황에서 지금 현금 5만 원짜리 다발이 전달되는 영상이 지금 나타나서 함께 토론하던 후보조차 답답함을 토로할 정도였습니다. 거의 3분의 2가
개인의 인신공격과 논의가 사실은 이 도의 이 미래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실제로 저는 되게 불편합니다. 제주지사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는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후보와 무소속 원희룡 후보 간의 고소 고발 건은 벌써 8건에 이릅니다. 심지어 천안시장에 도전하는 한국당 박상돈 후보는 공약 대신 상대 후보의 피소 사실을 알리는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국민의당 등 대형 이슈가 선거 전체의 하나의 구도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네거티브 전략으로 뭔가 표를 얻으려 하는 그런 것들이 작용해서 네거티브가 난무하면서 정작 유권자들은 후보자들의 공약은 모른 채 선거를 치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MBN 뉴스 안보라입니다. 일부 선거 유세장에선 과격한 상황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밀쳐서 넘어지고 뺨을 맞기도 하고 그야말로 후보자 순환 시대인데 그럼에도 처벌을 원할 수가 없습니다. 서정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세 중인 권영진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에게 한 여성이 달려듭니다. 밀쳐 넘어진 권 후보는 엉덩이 뼈 등을 다쳐 전치 3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는 후보자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 규정한다. 하루가 지난 오늘 권 후보는 한 발 물러섰습니다. SNS에 글을 올려 선거 테러라고 입장을 발표한 건 너무 과했다며 여성에 대한 어떠한 처벌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겁니다. 지난달 14일 무소속의 원희룡 제주지사 후보도 토론 도중 폭행을 당하고 가해자의 자해소동까지 벌어졌지만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달 5일 김성태 원내대표가 단식 농성 중에 턱을 가격당한 것까지 하면 최근 한 달 사이에만 3건입니다. 당사자들은 되레 선처를 바라는 상황입니다. 가해자에 대해서 용서를 하는 모습을 보임으로 인해서 동정표가 사실 많이 늘었거든요. 그리고 지지층의 결집 효과도 있습니다. 정치 테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서정표입니다. 아무 대가 없이 거저 얻는 것을 공짜 혹은 무상이라고 하죠.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선 때보다 화끈한 무상 공약들이 앞다퉈 등장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삼시세끼를 다 무상으로 제공하겠다. 고등학교 석식도 무상급식하겠다. 무상교육을 사립유치원까지 전면 확대하겠다 등등등. 한 언론사가 교육감 후보에 출마한 59명의 공약을 따져봤더니 83% 이상이 무상을 약속하거나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념적인 성향도 상관없었습니다. 중도와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후보 30명 중 80%도 무상을 공약으로 내걸었으니까요.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들은 어떨까요? 고등학교까지 급식이며 수업료며 입학금을 전액 지원하고 아동수당은 정부 지급금보다 배가 많은 월 20만 원 지급, 출산지원금 200만 원 지원에 청년수당은 매달 30만 원씩, 무상보험, 무상교통 등 여러 가지 포함한 5대 무상 특권 공약까지. 이런 무상 공약을 대표적 공약으로 내건 시도광역단체장 후보는 17개 지역 중 16곳이나 됩니다. 무상, 공짜, 이 매력적인 단어는 그동안의 선거에서 표를 얻는 데 엄청난 힘을 발휘했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따지고 보면 이 무상은 정말 대가가 없이 준다는 게 아니죠. 말은 무상이지만 집행하는 데 세금이 들어가는 엄연한 유상 정책일 뿐 아니라 거기 들어가는 세금도 점점 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도 정작 후보들이 내놓고 있는 무상 공약에는 이런 예산을 누가 어떻게 대겠다는 구체적인 방안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산 언급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돈이 넉넉하지도 않습니다. 교육청들이 갚아야 할 지방교육채만 해도 12조 1,071억 원이나 되고 전국 지자체 평균 재정 자립도는 53.4%밖에 안 되니까요.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 너도 나도 무상복지를 약속하다니 결국 국민에게 세금을 더 걷겠다는 뜻일까요?
필요한 만큼 세금을 걷지 못하면 빈 약속이 될 것이라는 건 불보듯 뻔합니다. 표를 얻기 위해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는 후보에게 지역 행정을 어떻게 일임할 수가 있을까요? 유권자가 후보들의 공약을 더 꼼꼼하게 살피고 이행 방안이 무엇인지 따져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뉴초점이었습니다. 영남과 전남 내륙에 올해 첫 폭염특보가 발령됐습니다. 오늘 개장한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은 한여름을 방불케 했습니다. 박상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여름 바다가 열리자마자 물속으로 뛰어듭니다. 시원하게 물살을 가르는 수상보트. 백사장에 누워 일광욕을 즐기는 피서객들은 따사로운 햇볕이 반갑기만 합니다. 여름 하면 해운대 하는 이유가 직접 해운대에 직접 한번 와보니까 진짜 실감이 나는 것 같아요. 해운대는 한여름이 벌써 찾아온 듯합니다. 되게 좋아요. 여기 뭐 행사도 하고 하니까 오늘 가족들이랑 잘 온 것 같아요. 해수욕장 개장이 여름의 시작을 알리듯 6월 첫날부터 본격 무더위가 찾아왔습니다. 경남 창녕의 한낮 기온이 33.9도까지 치솟는 등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올 들어 가장 더운 날씨를 보였습니다. 영남과 전남 내륙에는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오늘 너무 덥고 진짜 열사병 걸릴 것 같아서 수박 먹고 싶어요. 기상청은 이번 주말 내내 불볕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자외선은 한여름보다 지금 더 주의해야 하는 걸 아십니까? 한여름보다 이맘때 더 자외선에 많이 노출되기 때문에 백내장 등에 걸릴 위험이 더 크다고 합니다. 조경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한낮의 햇빛이 강렬합니다. 눈을 가리지 않으면 불편할 정도입니다. 이걸 안 끼고 계속 쓰면 눈물이 나와요. 눈이 시고오면서. 그래서 이걸 안 쓰면 안 좋아요. 이맘때 자외선은 특히 심각합니다. 여름보다 습도가 낮아 자외선에 더 많이 노출되고 일조 시간도 흐린 날이 많은 여름보다 30% 길기 때문입니다. 자외선은 동공을 통해서 우리 눈의 카메라 렌즈 역할을 하는 수정체 안까지 들어와 단백질의 변형을 일으킵니다. 자외선 때문에 백내장이 생기거나 증상이 악화될 위험은 2배 이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직업군이 이제 실내보다는 야외에서 많이 이제 한다든지 연령이 많은 분들, 이미 백내장이 있는 분들에서는 그런 변화에 더 취약할 수 있겠고. 눈 보호를 위해서는 외출 시 챙이 넓은 모자를 쓰거나 선글라스를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선글라스는 반드시 자외선 차단 기능을 확인하고 렌즈를 통해 동공이 들여다 보이는 정도의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눈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MBN 뉴스 조경진입니다. 자동차를 타는 11개월 된 아기가 갑자기 쇼크로 의식을 잃었습니다. 때마침 근처를 지나던 경찰차 덕에 아기의 생명을 건질 수 있었는데 119 안내보다 더 빨랐다고 합니다. 권영범 기자입니다. 신호를 기다리던 경찰차 앞에 검은색 승용차가 멈춰서더니 한 남성이 다급하게 뛰어나옵니다. 남성이 승용차 운전석으로 돌아가자 경찰차가 버스 전용 차로로 진입해 달리고 승용차는 바로 뒤따라갑니다. 잠시 뒤 병원에 도착하고 아이를 안고 내린 여성이 응급실로 들어갑니다. 지난 26일 태어난 지 11개월 된 아이가 감기에 걸려 병원에 가던 도중 차량 안에서 갑자기 의식을 잃은 뒤 발생한 일입니다. 입술이 파래지고 갑자기 애가 팔이 굳어지면서요. 몸이 축 처지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자칫하면 쇼크로 목숨까지 잃을 수 있었던 상황. 심각한 교통체증에도 아이가 무사할 수 있었던 건 순찰 중이던 이성주 경장의 빠른 판단 덕분이었습니다. 2년 동안 이 근처에서 순찰을 돌면서 익힌 지리감을 이용해서 더 가까운 다른 병원을. 이 경장의 순찰차는 버스 전용 차로를 이용해 119에서 안내해준 병원보다 더 빠르게 다른 병원으로 안내했고 불과 8분 만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경찰관의 신속한 대응이 소중한 생명을 구했습니다. MBN 뉴스 권영보입니다.
서울의 한 여성 전문 병원에서 간호사 등 25% 인력이 어제부터 이틀간 부분 파업을 했습니다. 출산을 앞둔 산모와 가족들이 제일 불안했겠죠. 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한 여성 전문 병원입니다. 평소 같으면 산모들로 꽉 차 있었던 병실이 텅 비었습니다. 일부 간호사들의 파업으로 일손이 모자라자 병원 측은 조기 퇴원을 권유했습니다. 원래 3일 입원해야 되는데 낳고 하루 있다가 바로 퇴원하고 그러고 부분 파업이었는데 거기야 옆에 있던 산모들 다 나가고 24시간 유리창 너머로 아기를 볼 수 있었던 곳도 블라인드가 쳐졌습니다. 출산을 앞둔 산모와 가족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게 당연히 불안하죠. 다른 일도 아니고 애랑 엄마랑 관련된 건데 당연히 불안하죠. 노조 측은 경영진이 직원들의 연봉을 삭감하고 경영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사장 사퇴를 요구합니다. 지난 4월에는 간호사 50명이 사직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교섭을 통해서 합의를 해야죠. 근데 합의 폭이 너무 크니까 노사가 테이블에서 대화를 해봐야죠. 병원 노조는 다음 주에도 부분 파업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유튜버 양혜원 씨의 유출 사진을 최초로 촬영한 사람이 확인됐습니다. 비공개 촬영회의 모집책인데 사진 저장 장치를 잃어버린 거라며 유출 혐의는 강력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손기준 기자입니다. 스튜디오 촬영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유튜버 양혜원 씨. 경찰은 비공개 촬영회에 참석한 사람 12명 가운데 유출된 사진을 촬영한 사람이 44살 최모 씨인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최 씨는 비공개 촬영회에 모집책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경찰은 최 씨가 찍은 사진이 인터넷에 유출됐다는 점에서 최 씨가 유출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최 씨는 유출된 사진을 찍은 것은 맞지만 사진 파일 저장 장치를 잃어버렸을 뿐이라며 유출 혐의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진 파일이 담긴 저장 장치를 어떻게 잃어버렸는지 분실 경위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유포 과정에 대한 수사는 사이버 수사팀이 역추적하는 작업을 병행 중이라며 곧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경찰은 양 씨가 주장한 성추행과 촬영 강요 부분에 대해서도 스튜디오 정모 실장을 다시 소환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송기준입니다. 숫자를 보는 오늘의 뉴스입니다. 비행기가 이착륙할 때 기상 상황은 주요 변수죠. 그래서 항공사들은 국제선 한 편당 6,170원을 내고 기상청의 항공기상 정보를 이용하는데 기상청이 오늘부터 이걸 11,400원으로 2배 가까이 올렸습니다. 국내 항공사만 해도 연간 8억 5천만 원 내던 걸 15억 8천만 원을 내야 하게 된 거죠. 국내 항공사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기상청 정보가 하도 틀려서 지난 5년간 600번이나 비행기가 회항하는 등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는데 웬 말이냐 이거죠. 그리고 이러면 운임을 올릴 수밖에 없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기상청은 생산 원가를 따지면 건당 5만 원은 받아야 한다고 하고 있으니 결국 항공사들이 기상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법원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요? 그동안 강남에 가려 소외됐던 한강 이북 지역, 그중에서도 서북부 쪽 집값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남북 경협 기대감에 이어 서울 도심을 잇는 광역 급행철도까지 확장이 됐기 때문입니다. 김인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내년 8월 입주를 앞둔 경기도 일산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 최근 2억 5천만 원의 웃돈이 붙은 8억 원의 분양건이 거래됐습니다. 2억 4천부터 3억까지 보셔야 돼요. 아파트 하나 팔고 오피 4개 팔고 많이 팔았거든요. 경기도 외곽과 서울 도심을 연결하는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의 연내 착공이 확정됐기 때문입니다. 경기도 일산에서 강남까지 가려면 1시간이 넘게 걸리는데요. GTX가 개통되면 20분 만에 갈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더 오를 것이란 기대감에 GTX 정차역이 예정된 경기 파주 운정 신도시나 고양 킨텍스와 대곡, 서울 연신내 주변은 매물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서울 용산과 고양 삼송을 잇는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도 이르면 이번 달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에 선정될지가 결정됩니다. 다만 사업이 초기 단계인 만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조언입니다. 외곽일수록 교통 개선 효과가 크지만 사업 초기에 호재가 한꺼번에 반영이 되면서 상황에 따라서 가격 변동성이 생길 수 있는 점은 강남에 밀려 소외받았던 한강 이북 지역이 부동산 침체 조짐 속에서도 남북 화해 분위기와 연이은 교통 호재를 타고 상승세를 이어갈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프로야구 판정의 정확도를 높이고자 설립한 비디오 판독센터가 이딴 오독으로 공정성을 오히려 해치고 있는데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김동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배트를 쥔 손 끝부분에 공을 맞아 고통을 호소한 나지완. 심판은 몸에 맞는 볼을 선언했지만 비디오 판독에 의해 파울로 번복됩니다. 부어오른 손을 보여줘도 무소용. 결국 삼진당하고 치료를 위해 교체됐습니다. 사흘 전 박성민의 뜬금오심은 좀 더 명확합니다. 비디오 판독센터에서 홈런이 맞다고 판독했는데 직후 공개된 중계방송 영상에서 파울로 확인된 겁니다. 오독은 일단 인정을 하고요. 그 있는 화면만 봤더니 도저히 그 화면으로는 판독이 좀 어려웠었습니다. 전준혜의 아웃을 세이프라고 한 것도 비디오 판독센터. 판정 시비를 줄이고자 도입한 비디오 판독이 거꾸로 논란을 키우는 건 부실한 장비 때문입니다. 비디오 판독용으로 경기장마다 10대의 카메라가 동원되는데 KBO 자체 카메라는 3대뿐, 나머지는 방송 중계용 카메라입니다. 자체 카메라 3대도 1루와 2루만 찍게 고정돼 있어 사용이 제한적이고 방송사가 초고속 카메라로 찍은 정밀 영상은 비용 문제로 제공받지 못해 시청자들은 다 아는데 판독센터만 모르는 웃지 못할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선수 뒷동거래 적발로 프로야구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진 상황. 잘못된 판독으로 승부 자체가 흔들리면 안 됩니다. MBN 뉴스 김동환입니다. (6월의) 시작과 함께 여름 더위가 찾아왔습니다. 영남 내륙과 전남 내륙에는 올 들어 첫 폭염특보가 내려졌는데요. 이 지역들은 오늘 한낮에 33도로 웃돌며 올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한 곳이 많았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오늘만큼 덥겠습니다.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광주와 나주 33도, 대구와 창녕, 합천도 33도까지 오르겠고요. 서울도 낮 기온 29도를 기록하겠습니다. 한편 오늘부터 기상청에서는 폭염 영향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충청과 경북 지역을 따라서는 3일 이상 낮 기온이 31도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보여 폭염 관심 지역으로 세분화되었습니다. 야외 활동하실 때에는 이 점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고 낮 동안 구름 없이 맑은 하늘에 강한 햇살이 더해지면서 올 들어 가장 더운 날씨를 보였는데요. 중부지방 주말인 내일도 맑은 가운데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계속되겠습니다. 남부지방 내일 아침 내륙을 따라서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동해안 지방도 한낮에 30도로 웃도는 불볕 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모레인 일요일까지도 맑은 가운데 강한 햇살에 낮 기온을 끌어올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팔이 선정한 이 한 장의 사진입니다. 오늘부터는 국가유공자가 사망하면 빈소에 대통령 명의의 근조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8월 독립유공자와 유족을 청와대로 초청한 자리에서 밝힌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에 따른 건데요. 사실 당연히 조치됐어야 하는 일이 지금까지 안 됐던 거죠. 지금이라도 대통령 명의의 근조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걸 감사해야 하는 게 또 한편으로는 안타깝습니다.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